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3회 전산회계 2급 이론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제 1번. 밑줄 친 가나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모든 거래의 결합 관계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는 대립 관계로 결합하게 된다. 이때 차변과 대변은 항상 같은 금액을 이중으로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뭐라 하죠? 차변과 대변에 동일하게, 이것을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거래의 이중성에 의하여 아무리 많은 거래가 기입되더라도 계정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차변 금액의 합계와 대변 금액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의 거래는 차변과 대변이 서로 같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래가 누적이 됐을 때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서로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총계정 원장 금액을 한 곳에 정리한 표로 총계정 원장의 기록이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검증 기능을 갖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우리 2번 문제는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장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우리 시산표라는 게 뭐예요? 합계잔액 시산표 얘기하는 거예요. 합계잔액 시산표고,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일치시킴으로써 그래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다. 우리가 집계를 한다, 집계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서로 안 맞는 경우 이걸 찾아주는 것을 우리가 시산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나머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나머지 원장들은 어떠한 값들을 내가 조회해서 사용을 할 때, 그리고 결과치를 확인할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우리 세 번째 문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자, 그럼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는 뭐가 있죠? 현금, 그리고 당좌예금, 그리고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현금은 말 그대로 현금이고, 우리 현금 어떻게 했죠? 삐리리 수표들 전부 다 현금이더라 이렇게 했었고, 당좌예금은 누가 발행한? 당점 발행한 수표를, 그러니까 예외적인 수표가 하나가 있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당좌예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현금성 자산은 무슨 당시? 취득 당시, 취득일 기준으로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이내인 채권들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압수표 현금 맞죠? 당좌예금 맞고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 12개월 만기라 그랬으니까 이 정기예금은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 혹은 그냥 정기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아니에요. 그 다음 당좌 차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이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빌린 것과 같다. 그래서 당좌 차월은 차입금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입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공서를 이용을 할 때 그 이용되는 수수료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등본 같은 것을 유료로 띄었을 때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뭐 300원, 400원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관공서를 이용할 때 내는 수수료의 개념인데 개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래서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원 가불금은 직원의 월급을 미리 지급한 거니까 회사 측 입장에서는 이걸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가불금은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자기압수표랑 당좌예금 이렇게 두 개만 맞는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25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가 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문제 4번은 부채의 감소 그리고 자산의 감소. 그럼 돈이 나갔다 이런 개념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 1번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그러면 이미 이전에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놨다. 그럼 미지급 비용 부채 맞죠? 그렇죠? 미지급 뒤에 부채 비용이라고 붙어 있다고 비용 아니고 미지급 붙어 있으면 무조건 부채입니다. 그런데 이 부채를 우리가 전월분 직원급여 50만 원을 당월에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고 차변에 미지급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산일날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우리는 급여 미지급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차변에 12월에 예를 들어서 12월 말일날 차변에 급여 지금 금액으로 해볼까요? 지금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이를 우리는 미지급 급여다 혹은 미지급 비용이다 미지급 비용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50만 원을. 그리고 나서 1월이 돼서 1월 예를 들어서 우리 월급날이 1월 10일이다. 그러면 1월 달에 우리는 앞에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처리를 해놨던 것을 오늘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회사는 이미 급여라는 비용 처리를 이미 해놨고 그러니까 차변에 미지급 비용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대변에 가서 보통예금이 빠져나가면 되더라. 보통예금 50만 원.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부채가 어떻게 되었다? 감소되었고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되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2번 보기를 잠깐 한번 볼까요?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고 차량을 현금 50만 원에 500만 원에 취득하였다. 그럼 취득했으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렇죠? 자, 3번 보기 보시면 당월의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상품 600만 원을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요. 상품을 매입한 상품 600만 원을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상품이 들어올 거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산이 증가를 하고 부채가 증가를 하는 이런 거래가 되겠고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해서 컴퓨터 구입했으니까 우리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고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문제 5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5번에 우리는 회계는 목적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개정 과목이 바뀌게 됩니다. 목적에 따라서. 자, 그럼 분필로 한번 해볼게요. 이 분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그러면 이 분필을 뭐라 그러냐면 제품이라고 불러요. 제품.
그리고 이건 어차피 판매하려고 샀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맞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소에서 공장에서 분필을 사왔어요. 그럼 다이소는 왜 사와요? 팔으려고 사왔죠. 그렇죠? 그래서 다이소는 이 분필을 뭐라 그래요? 상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이소까지도 이 분필이 판매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인 상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분필을 사왔어요. 왜요? 쓰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소모품비 혹은 사무용품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를 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뭐 많이 사왔어. 그래서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원 선물로 주려고 분필을 사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복리후생비가 되고, 거래처에다가 선물을 한다.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고, 어디 단체에다 기부하고 싶다. 그럼 얘가 기부금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분필 하나도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은 계속 바뀌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재고자산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재고자산은 뭐예요? 재고자산은 뭐가 목적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는 재고자산이라 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투자 목적으로. 그러면 이럴 때는 건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투자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 사용이 목적인 경우에는 우리 뭐라 해요? 유형 자산인 비품이라고 하겠죠. 자, 3번 보기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판매가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직원용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는 TV는 계속해서 쓰는 게 목적이니까, 사용이 목적이니까 비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유형 자산으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재고자산은 뭐가 목적이더라?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6번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은 제가 이번 시험 123회 시험 보시기 바로 직전 전날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기말재고액, 기말재고액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있고 그리고 이익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말 금액이 커지면 매출 원가는 무조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매출 원가가 작아지면 이익은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출 원가 구하는 식, 매출 총이익을 구하는 식이니까 기말이 작아지면 매출 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작아지게 됩니다. 이건 그냥 세트예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이 재고자산 단원에서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될 단원이다. 자, 그러면 기말재고액이 25만 원이었는데 25만 원을 얼마로? 20만 원으로 잘못 계산했다 그랬죠. 그쵸? 20만 원으로. 그러면 이 얘기는 기말이 5만 원만큼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매출 원가는 5만 원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매출 원가는. 그 다음에 이익은 다시 5만 원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25만 원을 20만 원으로 적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과소계상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과소계상하게 되면 매출 원가는 과대계상이 되겠고 이익은 다시 과소계상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익이 과소계상되었다라는 표현,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매출 총이익은 5만 원 과소계상되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단원은 아주 중요한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문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가나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가는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뭐를 목적으로? 여기에서 목적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그랬으니까 사용할 목적이면 뭐예요?
유형 자산이 되겠죠. 그쵸? 유형 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냐? 유형 자산은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1년 이상 뭐 이런 표현보다는 원래 장기간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장기간이라는 표현은 1년 이상,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우리가 유형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25년 12월 31일 결산 시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박스 제일 아래 보시면 정액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자, 문제 8번은 정액법 이라 했고, 정액법은 내용연수 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취득 일자를 보셔야지 돼요. 취득 일자가 1월 1일이죠. 그럼 1월 1일서부터 지금 정액법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년분. 우리는 이 공식에서 나오는 답이 바로 1년분 상가액이에요. 1년분 상가액. 만약에 문제상에서 7월 1일 날 취득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절반으로 나눠주셔야 해요. 6개월치만 계산해야 하니까.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내용연수는 몇 년이죠? 내용연수는 10년. 내용연수 10년 분의 취득원가는 4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40만 원. 그러면 360만 원이니까 10년으로 나눠주시면 36만 원이 나오겠죠. 36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회계 2급에서는 정액법, 정률법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9번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를 붕괴할 때 차변 또는 대변에 기록되는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럼 문제 9번은 거래 자체를 붕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본사 상품 판매 매장으로 보유 중인 건물 500만 원을 3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 중 200만 원은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았다. 처분 당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만 원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건물을 처분을 했어요. 그럼 건물을 처분했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대변에 건물이 나갈 거예요. 근데 원래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건물이 나가요. 그쵸? 그런데 건물이 사라지게 되면 건물의 마이너스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이 무조건 소멸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만 원입니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자, 그리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200만 원은 거래처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았죠. 자, 우리가 판매 목적인 재고자산 거래에서는 외상과 어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 외에 지금은 상대 계정이 뭐예요?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은 외상, 어음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지금 어음으로 200만 원을 받았는데 외상, 어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보니까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해야 한다? 미수금이라고 해주셔야지 돼요. 미수금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30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100만 원을 더 받아야겠죠. 그쵸? 100만 원만큼은 뭘로 받았다?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게 됐어요.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00만 원이 생겼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100만 원만큼이 생겼어요. 차변이 비면 무조건 마이너스 손실, 대변이 비면 무조건 플러스 2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현금, 미수금, 처분 손실까지가 모두 맞으니까 3번의 바드러움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음이란 표현을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이라는 거래에서만 우리는 상거래로 인식이 되고 외상, 어음을 사용할 수 있다. 회계 2급, 뭐 위의 급수로 올라가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문제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산 부채의 변동에 대한 차변과 대변의 개정 과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가장 옳은 것은. 자, 그러면 분개를 하나씩 하나씩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우리 10번은 여기 위에다가 할까요? 문제 10번은 자, 첫 번째 차량 운반구를 할부로 구입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차량 운반구가 들어올 거고, 맞죠? 그리고 대변에 가서 할부로 구입했으니까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미지급금 이라고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미수금이라 돼 있으니까 틀렸네요. 그렇죠? 화재보험료 1년 선불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선불로 지급했을 때 이건 근데 우리가 문제상에서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료라고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거 보험료라고. 그래서 보험료 선불로 지급했더라도 보험료, 대변의 현금.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결산일에 가서 얘를 다시 보험료를 마이너스 시켜주는, 내년분에 대한 것을 마이너스 시켜주는. 그래서 차변에 뭐 성급비용, 대변에 보험료 이렇게 결산일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저는 조금 아쉽다. 표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자산으로 처리하시고 뭐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이렇게가 주어져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급했을 때 선급 비용으로 처리한 것도 맞고 지금은 이제 선불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답이 선급 비용, 현금 이렇게 처리한 게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고 가장 옳은 것이라 그랬으니까 또 2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험료로도 처리는 할 수 있더라. 처리는 할 수 있고 대신에 결산일날 수정분개라는 걸 해주셔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보기 보시면 거래처 외상대금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예금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보통예금.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들어왔으니까 대변에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왜요? 외상, 매입금은 내가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그쵸? 외상, 매입금은 내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 돈이고 외상, 매출금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수령하였다 그랬으니까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은 외상, 매출금이 맞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광고 비용에 대한 선불 포인트를 현금으로 충전하였다. 현금으로 충전하였으면 우리는 대변에 현금이 나갔어요. 현금이 나간 것까지는 맞는데 그러면 돈을 미리 지급한 건가요? 충전했다는 얘기는 돈을, 대가를 미리 지급한 거기 때문에 차변이 뭐여야지 되냐면 선급금이어야 한다. 선급금이어야 하기 때문에 4번 보기도 틀렸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옳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로도 처리할 수 있다. 조금 지문에서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주어졌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는데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공짜 정답 2번이네요. 그렇죠? 선급 비용은 뒤에 비용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지만 자산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계정 과목이 4개가 있어요. 선급 비용 자산, 그다음 선수수익. 선수수익은 뒤에 수익이 붙어 있지만 부채 계정 과목이고 미수수익. 얘도 수익이 붙어 있지만 자산 계정 과목이고 그다음 미지급 비용도 미지급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다. 그래서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자산, 부채 구분을 조금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10월 중 상품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회계 2급에서 조금 중요하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자,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이고요. 자, 일단 10월 1일 날 전기 2월이 있었어요. 전기 2월 몇 개요? 100개. 100개, 한 개당 1,000원씩. 그러면 우리는 10만 원어치가 있었네요. 그쵸?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10월 11일 날 상품 100개를 구입했죠. 매입했습니다. 몇 개요? 100개요. 100개고 한 개당 얼마에? 900원이요. 그러면 9만 원어치를 구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0월 20일 날 우리는 상품 150개를 2,000원에 매출했어요. 자, 매출 150개 한 개당 2,000원씩. 그러면 우리는 30만 원의 매출액이 결정이 됐어요. 이 금액은 절대 바뀌지 않는 금액. 30만 원의 매출이 생겼다. 그런데 자, 1번서부터 한번 볼게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할 경우 매출원가는 14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됐어요. 선입선출법은 위에서부터 먼저 나간다. 그럼 여기 있는 100개 10만 원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매입한 것 중에 50개가 나가야 되니까 5, 9, 45, 4만 5천 원이 추가로 더 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매출원가는 14만 5천 원이 맞습니다. 후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후입선출법은 아래에 있는 나중에 매입한 게 먼저 나가게 돼요. 그래서 9만 원이 먼저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50개는 위에 기초분에서 50개가 나가야 되니까 5만 원. 그래서 여기다가는 추가로 플러스 5만 원. 이렇게 하면 후입선출법.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14만 원의 매출원가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선입선출법의 매출 총이익은, 선입선출법은 30만 원이고, 이제 매출액은 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14만 5천 원이니까 14만 5천 원을 빼고 나면 선입선출법은 15만 5천 원의 매출원가를 계산하실 수 있겠죠. 매출 총이익은, 매출원가가 14만 5천 원이니까 그래서 빼고 나면 15만 5천 원의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실 수 있는 거고, 후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후입선출법은 14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16만 원의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일 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후입선출법일 때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3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분개로 옳지 않은 것은 거래처의 11개월을 기한으로 현금 40만 원을 대여다. 11개월은 단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 12월 31일까지의 기한을 두고 무조건 우리는 단기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그냥 1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이라 그랬으니까. 거래처 외상대금 2만 원 수표로 지급하였다. 당좌 수표로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당좌예금 나가고 외상 매입금 없어지면 되겠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무조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상으로 구입한 단기 상품 매입액 3만 원 중 3분의 1 하자가 있어서 반품했으니까 반품을 매입 환출이다 라는 표현을 써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11개월, 12개월 이내는 무조건 단기, 장기는 쓰시면 안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비유동 부채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14번을 어떻게 외웠었냐면 사, 장, 퇴. 이렇게 해서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계속 외웠었어요. 그런데 요즘 자주 임대보증금이 나와요. 임대보증금.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내가 건물주예요. 건물주인데 건물주가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죠. 그 보증금을 임대보증금이라 하는 거고, 이 임대보증금은 이 세입자가 나갈 때 지급하는 거니까
장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얘의 반대말은 임차보증금이 있죠. 임차보증금.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합니다. 내 것이지만 사용할 수 없는 돈, 당분간 사용할 수 없는 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 맞죠?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장기 미지급금 맞고요. 임대보증금 맞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 정답이 되겠죠. 답은 쉽게 찾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에 해당하니까 우리 쉽게 구분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15번입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 정답은 그냥 1번 토지, 끝. 그런데 우리 두 가지는 외우셔야지 돼요. 유형자산 중에서, 우리 여기 있는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와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이 두 개의 개정 과목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토지, 땅이에요. 땅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땅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쓴 것만큼에 대한 비용화 처리 과정이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아주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산회계 2급에서는 저는 솔직히 지금 요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들 12개 이상은 맞춰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전 10개밖에 못 맞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신에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서 암기를 조금씩은 더 해주셔야 위에 상위 급수로 올라갈 때 조금 더 튼튼하게 회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